마지막 순서입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 내용인데요.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쌍둥이가 가상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쌍둥이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가 어떻게 구현되고 펼쳐질지 윤사중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그리는 미래의 의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사중 교수님은 유전체학 및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료관리학 MBA를 취득하셨으며 미국 국립보건원 유전자 수술법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 프리딕티브에서 유전체 분석 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및 AI 기반 맞춤형 예방의료 플랫폼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전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및 MRI 최적 분석 기술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오고 계시고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월간 CEO가 선정한 의료 IT 부분 올해의 CEO상 수상 그리고 2022년 및 2023년도 4IR 어워즈 iOS 부분 및 AI 부분 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분들과 세상에서 이렇게 잘 매니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로 그리는 미래 의료입니다. 요즘이 생성형 AI가 나오다 보니까 생성형 AI의 시대가 있는데 이제 이 향후에는 생성형 AI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해보는 같이 생각해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우선 AI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AI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AI를 먼저 capability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Narrow AI, General AI, 그 다음에 Super AI 그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은 Narrow AI, Weak AI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Generative AI, 생성형 AI도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Narrow AI는 Perform Specific Intelligent Related Tasks Humans Can Do. 그러니까 Digital Voice Assistant, 예를 들면 시리 같은, 알렉사 같은 그런 특정한 기능을 하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Autonomous Vehicles, Delivery Drones 그렇게 아니면 챗봇 지금 보시면은 Narrow AI니까 Dedicate to Assist with a Takeover Specific Task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인간이 있는데요. 인간하고 이제 AI하고 이렇게 비유적인 사진이 있어서 근데 인간하고 AI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옵티멀 플랫폼이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Narrow AI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Narrow AI가 좀 더 발전을 한다면은 General AI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인텔리전스가요, 사람과 그 컴퓨터, Artificial Intelligence 간에 서로 동등해지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하고 동등해지면은 그 AI를 별로 쓸 필요가 없겠죠.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은 받겠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AI로서 지향하는 바는 슈퍼 인텔리전트 AI가 되겠는데요. 우리 인간의 능력치가 이 정도 된다면은 AI는 이렇게 훨씬 더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는 AI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저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녔었는데요. USML, US Medical Licensing exam을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 오픈북으로 그냥
AI로 돌리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이거 외워가지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슈퍼 AI 시대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지금 사실 1단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가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AI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capability, narrow general super로 봤고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비해서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봤다면은 이번에는 functionalities로 보겠습니다. 저기 우선 reactive machine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relies on real-time data to make decisions. 자, real-time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따가 설명드릴 디지털 트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디지털 트윈은 basically real-time이어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imited memory AI relies on stored data to make decisions.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이라든가 그 데이터 그리고 특히 우리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foundation model 그러니까 그 어느 리터레처들이 어느 데이터들이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limited memory AI가 되고요. 그다음에 theory of mind AI can consider subjective elements, intent라든가 이 reading between the lines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그 데이터 itself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between the lines를 볼 수 있는 insightful한 perspectiv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f-aware AI인데요. possesses a human-like consciousness that is capable of independently setting goals.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autonomous speak라고 좀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 limited 펑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마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리티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컨셉, capability라든가 functionalit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는 포커스는 여기에 맞춘다기보다는 analytical perspective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애널리틱스 통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일단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what happened. 그 다음에 we do need summarizing the past data.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볼 때 아마 데이터 다뤄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데이터 딱 보는 순간 이게 데이터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유전체 데이터 설명을 드리면은 유전체 데이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네 가지 뉴클리오타이드의 연속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FASTQ 파일을 보면요. 그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레퍼런스 지놈에다 얼라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ACGT 그거에 쭉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ACGT 그 덩어리 가지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레퍼런스 지놈에다가 얼라인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면은 이런 유전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패톨로지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descriptive and diagnostic AI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descriptive AI 같은 경우는 what happened? 예를 들어서요. John, who visited our hospital, came to because of the cough and fever. 기침하고 열 때문에 내원을 했는데 그래서 summary of the history and physical로서 이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 특징까지 파악하는 게 descriptive AI가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이분이 감기의 증상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이그노시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explains the reasons behind John, who visited our hospital due to cough and fever, came because of the COVID, for example.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의 한 가지 기능은 이렇게 다이그노시스를 도와주는 진단 보조 AI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리딕티브 AI인데요. 그 다음은 그래 이분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건 알겠어요. 왔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왔고 기침과 그런 열을 동반하고 뭐 기타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람데시비를 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5일 후에 회복할 수 있을 거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딕티브 AI고 그러면 이 프리딕티브 AI를 여러 개를 모아놓을게요. 람데시비르 말고도 팍소이드나 라제비노라든가 람데시비르라든가 요거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교했더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비교를 해봤더니 이분한테는 람데시비르가 가장 맥시멈 이피커시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처방을 하죠. 처방을 하는데 컴퓨터가 AI가 그러면은 람데시비르를 쓰는 게 가장 좋겠다 하고 프리스크립티브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서제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AI by analytical perspective는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프리딕티브 AI와 프리스크립티브 AI는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리스크립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립티브 AI와 다이그노스틱 AI는 과거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컨셉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한 거를 커그니티브 AI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연세대학교 선생님들이 김지훈 교수님 팀에서 훌륭한 논문을 내셔서 그거를 좀 사이트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논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Base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만드셨죠. To predict clinical deterioration. 그 다음에 ER 응급실을 방문하셨던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Predictive Analytics를 사용한 Clinical Decision Support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금 보시면은 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cardiac arrest,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뭘까? 그래서 뭐 락테이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팩터들을 좀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ICU 그 중환자실이죠. 어드미션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응급실에 와서 중환자실로 갈 때 가장 중요한 팩터들은 뭘까? 약간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신 거죠.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false positive. 그래서 예측을 했어요. 이분은 이런 데이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오실 거야 하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측대로 안 맞은 경우가 있겠죠. 그 false positive rate인데 sensitivity를 높임에 따라서 훨씬 더 그 false positive가 좀 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clinical decision support 시스템인데 predictive analytics, predictive AI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data driven clinical outcome prediction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당연히 쓰였고요. 여기서 데이터는 뭐가 쓰였냐면은 300K
잠깐만요. 30만 명의 데이터가 쓰였고 400만 건 이상의 30만 명의 사람 데이터가 있었고요. 데이터 건수는 400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probabilistic outcome을 도출을 했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응급실에 왔을 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쓰여서, 여기에서 특징을 보면요, 이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의 특징을 보면은 it's a big data ready. 빅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댑테이션,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확도가 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가 되겠죠. 좋아지는 그런 어댑테이션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오면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오토파일럿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은 여기 내비게이션입니다. 옛날에 30년 전에는 종이 지도를 보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셀폰에서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오토메이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거 클리니컬리도 알려주는 오토메이션이 돼 있고 스페시픽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에는 클리니컬 유시스, 이게 약간 여러분들하고 사실 토의를 해보고 싶은 주제여서 이따가 꼭 요거에 관련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의료의 미래에서는 과연 프리딕티브 AI가 주도가 돼야 되느냐, 프리스크립티브 AI가 주도가 돼야 되느냐 하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포메틱스 교수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저기 프리스크립티브 AI,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환자들 이제 클럭십을 돌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we don't have every single data available. 그래서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Hey doc, what do you think what I have? 나 뭐 아픈지 맞춰봐라 뭐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건 참 불공평한 질문이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지금 8년째 홉킨스에서 매 학기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Tools for Genome Analysis, 유전자 분석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발 문제를 좀 끝까지 읽고 시험 문제를 푸세요 하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단에 있어서 문제를 끝까지 읽을 기회조차 안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아프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계속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픽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버바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환경적인 이유거나 유전적인 이유거나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유전적인 이유가 50%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유전이 100%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은 병들은 유전이 뭐 5%, 10%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50%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그 유전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환경적인 히스토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피지컬 아니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저보고 예측을 하래요. 유전적인 정보가 아예 빠져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풀라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가 제가 느끼는 그 프리스크립티브 AI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그 프리스크립티브 AI나 슈퍼 인텔리전트 AI가 캐퍼빌리티 측면에서는 인간을 훨씬 월등하게 압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과 사람과 제가 환자들을 볼 때 환자와 의사 사이에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Art of Medicine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화할 수 없는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리스크립티브 메디슨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argue를 해야 돼요. 변호사처럼. 그래 이 약 A, B, C라는 약을 써봤더니 A라는 약이 다 제일 좋대더라 하는데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는 그럴지 몰라도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는 10%의 에러가 아니라 그 사람 때는 100%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AI를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으로 써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스크립티브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이따가 의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트 AI 머신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고요. 오퍼레이셔널 에피카시, 예를 들어서 병원 경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 데서도 효과적으로 제가 중동에 좀 있었는데요. 그 중동에도 병원 디지털 트윈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에미레이트 헬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병원의 온도라든가 먼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디지털 트윈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 쪽도 당연히 쓰일 수 있고요. 드럭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코로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2 리셉터에 바인딩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TMPR SS2는 ACE2를 프라이밍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니빗 하는 건데요. 그런 약이 있는데 좀 더 단순화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CE2 이니비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ACE2 리셉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바인딩 채널이 이상하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약간 과장해서 보면은 내추럴 마스크가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약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ACE2 이니비터를 개발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근데 ACE2 리셉터가 완전히 파괴된 분들이 만약에 대조군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 약이 ACE2 리셉터를 조금 막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아예 그런 파괴돼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는 사람이 더 코로나가 안 걸릴까요? 당연히 코로나가 더 파괴돼가지고 안 걸린 그런 사람들이 안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그룹에서 좀 먼저 빼줘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약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토픽은요, complex decision making, risk to benefit calculations. 자, 물건을 하나하나 사는데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에서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에서 그 리스크 베너핏을 명시화하지 않은 채로 보통 이렇게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같으면은 선생님 가족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현대 의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투 베너핏,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베너핏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해서 아주 자기가 본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파티시페터리 메디슨이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고 쉽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프리딕티브 AI 또는 슈퍼 인텔리전트 AI 또는 프리스크립티브 AI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stablishment of the ethical guidelines and adherence and continuous adaptation.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은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냥 데피니션을 적었는데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뭐 하냐면 데이터를 프로세스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코트를 하나 들었어요. 데이터는 기름, 석유하고 비슷한데 석유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제되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정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리얼타임 모니터링하고 현실 사람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그리고 약 개발이나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컬렉하고 스토어하는지 저장하는지 digital health devices and sensors, we have IoT cloud and mobile internet technologies. And then we analyze the healthcare databas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nalytics. And then we visualize it with the visualization tools, for example, AR and the VR machine. And then this is the patient data digital twin of the digital health devices and sensors perspective. Let's look at the healthcare monitoring part and then medicine control. This is the monitor and respond and predict. So you can see the medicine control, emergency warning, treatment plan making, etc. So this is the overall perspective of the patient digital twin in this nowadays.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FASTQ 파일인데요. 보시다시피 ACGT 뭐 이런 겁니다. 그거를 anatomical knowledge,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이라면요. 샘플 이미지하고 합쳐가지고 지너릭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다가 그 사람 스페시픽한 걸 입혀가지고 어댑티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디지털 트윈 파워링 더 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리얼 월드와 디지털 트윈 간의 소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믹스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헬스 체크업 데이터라든가 유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든가 라이프록 바이오마커 요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디지털 스레드예요. 왜냐하면요. 디지털 스레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러 이미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꼭 구현이 돼야 되는 게 디지털 스레드가 돼야 됩니다. 디지털 스레드는 뭐냐면요. 바이올로지컬 미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히모글로빈이라고 할게요. 히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코오퍼레이티브 바인딩으로 해가지고 그 어피니티가 달라집니다. 그 티슈에 있을 때하고 렁에 있을 때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지그모이달 커브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단순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하고 해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디지털 트레드화가 돼야지 디지털 트윈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피지컬 스페이스하고 디지털 트레드하고는 이렇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냐면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요. 그 러 데이터를 일단은 많은 병원들에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안에다 이제 디지털 스레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는 마치 sorting the blocks 그 다음에 디지털 스레드화는 단순히 소팅한 거가 아니라 소팅한 거에서 약간 기초 건물이나 이런 레고 블록들 같은 걸 지어놓은 거죠. 그거를 structurally model data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레드 상호 간에 이게 전체 프레임 메디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구현이 어느 정도 펑셔널리 레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 need to be fully digitally twinned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집이 지어지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왕 유전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유전자 시퀀싱이 비싸지 않냐? 네. 2001년에 보면은 한 명 시퀀싱 하는데 100 밀리언 달러가 들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한 명 시퀀싱 하는데 30x, 이거는 30x는 아니네요. 뎁스를 좀 낮췄지만, 그렇지만 100불 정도의, 여기 두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뷸라에서는 100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테랩이라는 데서 보니까 200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100불, 200불, 10만원, 20만원대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에 아마 윈도우스 3.1 나왔을 때 잘 기억하실 거예요. 도스 쓰고 계실 때.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싸게 컴퓨터를 만드느냐 보다도 예를 들면 뭐 인텔이나 IBM 쪽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월드나 오피스 스윗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전자 시퀀싱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짐에 따라서 이거를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좀 마치 옛날에 윈도우스 3.1처럼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쓰이냐 유전자 기반은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인 도라는 분인데요. 턱시시티를 누르면은 이 사람한테 사이드 이펙이 있을 게 예측되는 그런 약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약들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진이 뮤테이션이 되면은 이런 환자들한테 이 약 안 듣습니다. 아는데 우리는 그냥 처방을 하죠. 왜냐하면은 제 앞에 있는 환자분들의 그 유전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I가 나옵니다.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 AI가 된 그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피카시도 볼게요. 이피카시를 본다면은 여기서 프로드럭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10%에서 20%의 약들은 프로드럭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이제 턱식한 이펙이 있기 때문에 온몸에다가 그 턱식한 거를 퍼뜨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간에서 어떤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그러니까 활성화 전에 약을 줘가지고 간에서 활성화 된다면 그 바로 작동을 하면은 온몸에 독소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들이 이제 요즘 FDA에서 승인된 약들이 10%에서 20% 약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패소제니컬리 뮤테이션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효소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 약을 주면요, 효과가 없어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근데 효과가 없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암 쪽에, 항생제 같은 경우에, 멀티 드럭 레지스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하나가 안 들으면은 여러 개가 쫙 안 듣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인데, 암 환자한테, 엉뚱한 약, 듣지도 않을 약을 줘가지고 약을 안 들으면은 이제 다른 항암제가 쭉 안 듣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트윈으로 체크해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use case of digital twin.
신장 이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LIMS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뮤테이션이 됐을 때 80% higher risk of rejection이 있었다. 그러면은 신장 이식을 하는데 LIMS1 유전자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80% 이식 실패의 확률을 가지고서도 그대로 그냥 스탠다드 오브 트랜스플란트 레지멘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프랙티스가 되겠죠. 아니 알면서 그럴 경우에는 임뮤노서프레스트를 강하게 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워크업을 좀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이 예를 들어서 신장 이식에 쓰인다면은 이렇게 신장 이식의 실패율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침 AI이기 때문에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인테그레이트 시킨 걸 보면요. 지네릭 카운셀링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간별 진단을 하는 거죠. 프롬프팅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 대신에 이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스몰 랭귀지 모델로 트러스트워시한 그런 거에 기반한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탑 10 디지즈를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전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같이 체크해줘요. 왜냐면은 유전자가 우리나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2만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 billion base pairs of information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뭐 다 찾아보고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relevant 한 것만 이렇게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은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vidence based medicine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도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도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청진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청진기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한 200가지 정도 된대요. 병 정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10명 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라든가 뭐 이런 특징적인 거 그냥 보통 거는 듣죠. 뭐 S1, S2, S3 뭐 S1 그런 거는 듣는데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세히 듣는 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AI의 좀 도움을 받아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실질적으로 프랙티스 할 때 그런 어떤 근거에 있는지가 찾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의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지금 현실 의료에 온다면은 이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evidence based 일단은 모든 거는 근거에 기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무슨 얘기냐면은 실시간으로 evidence가 provide가 돼야 되고요. 데이터, 지네릭스 데이터나 EHR이나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약을 쓰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프로그노시스를 보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약간 프리스크립티브 메디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도권 자체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딕티브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컴퓨터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아는 한에서 해보고 거기서 reducing adverse reactions 아니면 maximizing efficacy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헬스 임프루브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C케어가 아니라 진정한 헬스케어가 돼야 되고 리액티브 케어, 사람이 아픈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한 케어. 프로액티브가 되려면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 프리딕티브 메디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extending the lifespan이 아니라 extending the healthy lifespan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usage of the digital twin 보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 드시자 그러면요 영양제를 다 드세요. 종합 비타민이라고
수용성 영양제는 뭐 많이 드셔도 뭐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한테 하여튼 좀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러닝을 해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부족한 그런 것들을 영양소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폴리파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인의학에서 노인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어떤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설명하다 보니까 5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 그런데 뭐 의료 수가는 마찬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르코피니아 케이스로 보면요. 사르코피니아와 관련된 이 코리안 코호트 스터디인데요. 그런 유전자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사르코피니아 쪽도 이제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트라이티스도 HLA-B27이라던가 DR4,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인지 소리아릭 아트라이티스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진료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IL-17인지 인터루킨 23, 인터루킨 12 패스웨이인지 그거 봐야죠. 이걸 안 보고 나서 바로 중간에 엔자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도 않고 그냥 처방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재무적인 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나머지 얘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기 요즘 병원 의정 사태 때문에 병원에서 재무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힘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대한병원협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물론 병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해가지고 지속하는 서비스 모델인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데이터 모델로 트랜스포밍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예를 보겠습니다. 23andMe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3andMe deal with the Genentech 3,000명의 파킨슨병 데이터를요 60 million dollars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2만 달러에 1인당 2,700만 원의 데이터를 판 거죠. 전 실제로 저는 이제 데이터를 파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진짜고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파는 거는 마치 1차 산업으로 농산물을 그냥 파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농산물은 가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레코드가 있으니까 병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옵니까? 근데 1인당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넨텍은 그래서 이제 유전자 포함 이런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에스티메이션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저기 그로부터 2년 후에요. 발표가 났어요. 뭐라고 발표가 났냐면은 우리는 17개의 새로운 파킨슨병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찾았다. 자, 지넨텍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까지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8개에서 9개 정도밖에 타겟이 없었어요. 파킨진은 PRK 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던가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얘네들은 17개의 새로운 사이트를 찾은 거예요. 거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billion 개의 유전자 시퀀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7개를 찾기는 사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없이는 모르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아니면 병원 입장에서 볼게요. 바이오마커 하나에 17개를 60밀리언에 팔았으니까 하나에 47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와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물론 사실은 커그니티브 애널리틱스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하고 다이그노스틱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슈퍼 인텔리전스를 병원에 맞춰서 데이터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고 이런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이걸 파세요. 이거 판매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하나 팀을 만들었어요. 한 5명 정도 전문가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5명 팀이니까 뭐 1년에 한 뭐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팀에서 쓴다고 할게요. 근데 바이오마커 하나만 발견해도 이거는 엄청 흑자고요. 근데 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데이터만 좋다면은 거의 50개에서 100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개의 바이오마커를 판매할 경우에 기대 매출액은 4,7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아까 오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일을 정제해서 하는데 그 중에 정제한 하나의 프로덕트, 가솔린 예를 들면 같은 거가 이런 바이오마커예요. 꼭 바이오마커만이 아니라 오일에는 여러 가지 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판매하시면은 개인 정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 데이터를 살래 아니면은 같은 값이면 데이터를 살래 바이오마커를 살래 그랬더니 당연히 다들 만장일치로 바이오마커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넨텍도 보세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2년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2년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물론 논문을 통해서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병원의 수익 모델로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파이낸셜리 이렇게 재무를 좀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안 드렸고요. 그러면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의료의 방향은요. 첫째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시듯이 do no harm, 해를 끼치지 않는 의료여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 처방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료여야 된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과적인 약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우리는 리액티브 메디슨보다 프로액티브한 메디슨이 돼야 됩니다. 예방적인 그런 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어야 된다. 환자 개개인의 필수적 의료 정보를 실상에서 임상을 제공해가지고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 경우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은 선생님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 그냥 프리스크립티브 메디슨이라고 그냥 그 AI에 맡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5P 메디슨이죠. 프리시전 메디슨. 그 다음에 에비던스, 프리딕티브 메디슨, 퍼스널라이즈, 파티시페터리, 프리벤티브 메디슨을 에비던스 베이스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슈퍼 인텔리전 AI 메디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앞으로 저하고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하킨스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버티모 거기
그리고 스쿨 오브 아츠 앤 사이언시스 거기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